정부 부채가 과도할 때 4가지 경우를 통해서 해소됩니다. 이 4가지 경우가 이 과도한 부채가 해결되는 방법인데 저는 이번에는 첫 번째 케이스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증세가 우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증세는 법인세, 그 다음에 GIL, TI라는 게 있어요. 미국 기업이 해외 기업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해외에서 세금을 내면 더 좋았거든요. 그 다음에 법인세, 그 다음에 소득세 최고세율, 자본이득세,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특별히 법인세 같은 경우는 21%에서 28%로 발표했지만 최근에 바이든은 25%까지 양보할 생각이 있다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소득세 최고세율 같은 게 이제 가장 큰데, 하반기에 이 증세 관련돼서 나오면 시장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소득세 관련해서 이 최고 세율자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세금이 커진다 그러면 이 사람들 주식 팔아야죠. 그쵸? 좀 팔아서 줄여놔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매도 나오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게 기술주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좀 팔겠죠. 이번에도 사실 17일인가까지가 신고일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간 일주일 동안 혹시 좀 더 일찍 파는 사람은 그 전주에 자산 많은 사람들 많이 팔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히 기술주들 많이 팔았는데, 지난 금요일 날 쇼커버링처럼 그렇게 똑같진 않았지만 많이 세게 매수 들어왔잖아요. 팔았다가 다시 하는 것도 많았어요. 헤지펀드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있고, 그때 덩어리가 크면 시장도 흔들 수도 있어도 대세가 아닌 거죠. 대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법인세 최고세율 같은 경우 예전에는 거의 이렇게까지 높았던 걸 트럼프가 쫙 낮춰놨던 거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올리는 거,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역대 세금 인상을 했던 때를 보면은 50년대, 68년, 93년, 2012년 있어요. 미국이 증세했던 겁니다. 이렇게 크게 4번을 볼 수 있는데, 이 4번에 50년대, 68년, 그 다음에 93년, 2012년 똑같이 증세를 했지만 결론은 달라요. 왜 결론은 다르냐면 이 세금이 얼마나 효율적이냐는 게 우리 관심 있지 않잖아요. 시장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관심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는가 보시죠. 여기 차트를 보시면 처음에 50년대에는요, 증세를 했을 때 재정수지가 어떻게 되고 경제성장률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실제로 만약에 재정수지가 마이너스가 됐다면, 재정수지가 마이너스인 건 어떤 뜻이냐면 국가가 돈을 썼다는 얘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재정정책을 쓰면 재정수지가 마이너스 돼요, 플러스 돼요? 마이너스 되겠죠. 왜? 쓰니까. 그러니까 부채가 늘죠, 국가가. 그러니까 재정수지가 마이너스 돼 있는 이런 때 있잖아요. 이런 때는 국가가 돈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정정책이 활발하던 때죠.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경제성장률이 올라갑니다. 90년대하고 2012년 같은 경우하고, 그 다음에 50년대하고 60년대하고 봤을 때, 이런 경우들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요걸 보는 거예요. 50년대에는 재정수지가 플러스 났잖아요. 플러스 날 때는 어때요? 재정정책을 걷어들인 거예요. 재정정책을 걷어들이면 경제성장률이 망가져요. 경제성장률이 망가지는데 주식시장이 올라갔을 리가 없어요. 증세를 4번 했다 그랬죠? 50년 한 번, 60년대 한 번, 90년대 한 번, 2012년에 한 번. 이 4번의 증세는 똑같이 일어났지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 때가 있고 올라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올라간 때가 있는데 그거를 결정한 게 뭐냐? 재정 수지가 플러스가 돼 있으면 재정 정책을 걷어들이고 쓰지 않았다는 거고, 재정 수지가 마이너스가 돼 있으면 재정 정책을 썼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증세를 하지만 재정정책을 같이 쓰면 주식시장은 망가지지 않았어요. 간단한 얘기 하려고 마구 헤맸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바이든은 어때요? 증세를 하지만 재정정책을 어떻게 써? 이빠이 쓰는 거지.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건 4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을 보니까 증세를 하면 주식시장이 악재인 건 맞는데, 악재인 듯 하지만 재정정책을 같이 쓸 때는 경제성장률을 오히려 살려줘서 주식시장이 죽지는 않았다. 그럼 결국 하반기에 증세가 발표나고 시행될 때 재정정책이 어떤가를 보면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 증세가 악재인지 호재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시장은 증세가 발표나면 흔들릴 거라고 말씀드렸죠. 왜? 실제로 파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왜? 아까 말했잖아요. 증세 안에 자본소득세도 있고 소득세 최고 구간자들은 좀 팔아야 된다고 말했죠. 예? 빌 게이츠 팔 거 아니에요. 왜요? 이혼하니까. 어쨌든 팔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그 물량을 갖고 괜히 이거 증시에 막 나쁜가 보다라고 해석하는 건 틀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G2 분쟁. 자, G2 분쟁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과 미국이 분쟁이었을 때 저희 증시가 흔들렸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될 초점은 뭐냐면 G2 분쟁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 때는 무역 관세 분쟁이었어요. 그때는 진짜 타격이 있습니다. 왜? 실제로 비용이 증가하잖아요. 기업에게 있어서. 세금이 올라가니까. 그런데 중간에는 두 번째는 기술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거 있었어요? 화웨이 제재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세 번째 단계입니다. 어떤 단계? 바이든이 들어와서 발표한 건 뭐냐면 공급망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공급망. 그래서 반도체, 신재생, 그거 제가 계속 얘기 드리잖아요. 바이든은 또다시 얘기 드려볼게요. 바이든은 반도체 얘기를 자꾸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자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환경을 위해서, 전 세계 환경을 위한 걸로 신재생 에너지 맞아요.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 공급이 떨어져가지고 자동차 회사가 못 돌아갈 정도니까 미국의 어떤 그런 경제 그런 부분을 위해서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 안에는 뭐가 있느냐? 이걸 통해서 경제적 실리를 취하고자 하는, 아까 말씀드린 패권을 잡고자 하는 부분이 더 뚜렷하기 때문에, 자, 이게 뭐가 다르냐면 신재생 에너지는 환경에 대한 어떤 명분일 뿐 실제로는 뭘 하려고 해요? 패권을, 지배력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세계에다가.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뭘 만들었어요? 탄소 국경세. 세상에 이런 세금이 어디 있어요? 현대차가 미국을 건너가면 세금을 내라는 거야. 네가 탄소를 내면서 만들었으니까. 이런 거 다 뭐냐면 명분은 환경이지만 전부 다 뭐예요? 패권을 휘두르고 있는 거죠. 이런 식이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도 마찬가지. 새로운 공급망이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 이걸 갖고 앞으로 종속적인 관계를 완성해 가려는 거고, 1980년대에 미국은 일본을 반도체에 대해서 완전히 밟아서 제조만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설계는 오직 미국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팹리스는 미국에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듯이 이 모바일이든 일반적인 모든 그런 반도체 설계는 미국 회사들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까지 먹겠다는 거예요? 파운드리까지 먹겠다는. 그래서 누가 나왔어요? 인텔이 나왔잖아요. 인텔이. 그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존관계, 삼성전자와 TSMC는 미국이 그 설계 기술만 갖고 있을 때는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와 TSMC의 영역까지 인텔이 먹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년은 행복하지만 2년 뒤에는 뭔가가 있겠죠. 미국의 수많은 고객들은 인텔의 파운드리에다가 주문을 내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삼성전자는 앞으로 2년 동안 뭘 준비해야 돼요? 헬렐레 해가지고 미국에다 공장 만들어주고 다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2년 동안은 좋죠. 실적도 좋고. 하지만 그 뒤에 미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어때요? 지금 한국 반도체 대책 발표하잖아요. 그쵸? 그거 할 때 지금 이재용 사면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저는 다른 내용은 잘 모르는데 중요한 의사결정은 누가 해야 돼요? 오너가 해야 돼요. 오너가 있을 때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G2 분쟁은 어때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포인트 잊지 마세요. IT 설비 투자. 미국과 중국의 IT 설비 투자가 경쟁적으로 증가할 거잖아요. 자, 설비 투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캐펙스와 바로 연결됩니다. 왜 여름이 길 수밖에 없는지 설명드릴 때 미국, 중국의 분쟁의 양상, 여기 유럽도 이제 한몫하잖아요. 그죠? 미국, 유럽, 중국이 전부 다 글로벌 밸류 체인을 자기 나라에다 두고 싶어 해요. 그러면 이때 따라오는 게 뭐예요? 미국에다 밸류 체인을 다 완성하려면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캐펙스를 한다는 거예요. 설비 투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이고 TSMC고 뭐고 다 미국에 들어와서 지으라는 거 아니에요. 전쟁이라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은 더 나빠졌습니다. 2021년도에 보면은 인권에 관련돼서 훨씬 더 찬성합니다. 경제적 관계보다 인권이 중요하다. 유학생 수를 제한해야 된다. 중국의 부정적 감정이 더 올라가 있어요.
결코 이제 전쟁이 약해진 게 아니죠. 그런데 딜레마가 있어요. 그 사이에 코로나 때문에 수입 의존도는 각 나라가, 두 나라가 더 심해졌어. 지금 헤어지고 싶은데 둘이 없어서 못 살게 더 붙어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이별을 선언했는데 이별을 할래도 못 살아. 지금은 구조적으로 더 의존도가 높아졌어.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화웨이를 제재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과 이거 대만이 대방 깨졌잖아요. 대만이 왜 공매도 대상이 됐을까요? 이 화웨이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이 확 죽어버렸어요.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찌됐든 화웨이 때문에 여러 영향을 받았고, 특별히 화웨이가 살아남기 위해서 전기차 시장에 진출했어요. 누가 또 된소리를 맞았을까? 테슬라 거 아니야, 테슬라. 괜히 테슬라는 지금 몽창 이상한 짓도 하긴 하던데만은 어쨌든 막 그게 당했잖아. 그쵸? 그런 상황이에요. 그쵸? 보이지 않지만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이 뭐가 됐든지 간에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좀 길어져서 얘기를 못하겠고, 결국 시진핑이 어떻게 했어? 이번에 보아오 포럼 4월 20일 날 했는데 뭐라 그랬어? 영원히 깨갱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읽어요. 패권 추구 안 합니다. 예. 직전까지 패권 전쟁이었는데 자기는 이제 패권 추구 안 한대요. 믿을 순 없어. 하지만 일단 깨갱은 했어. 그리고 나서 2, 3일 뒤에 뭐 나왔어? 화웨이 제재 완화 검토하겠다. 화웨이 바로 이제 나왔어요. 지금 그리고 미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물기를 터주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왜? 아직은 헤어질 수가 없어. 아직은 중국을 박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살려는 둬야 되지. 왜?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실 제가 수십 년 이쪽 시장에서 봐온 건, 더 중요한 건 달러입니다. 달러가 얼마나 많이 찍었어요, 지금. 연준이. 8조예요, 8조, 현재. 그렇게 많이 찍은 달러를요, 소화해낼 수 있는 유일한 시장이 중국이에요. 중국을 죽여버리면 미국도 죽습니다, 사실은. 달러가 흘러 들어갈 곳이 없기 때문에요. 이게 체해. 그래서 중국은 때려가지고 위협은 하지만 살려는 둡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시진핑은 항복했어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미러처럼 그렇게 갑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둘 다 이빨과 손톱을 갖고 있죠. 2년만 지나면 각자 밸류체인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나 지정학적 위험 지수는 오히려 내려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을 말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반기에 4가지 위험들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첫 번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되는데, 인플레이션은 사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십니다. 인플레이션 서프라이 지수가 엄청나게 위협적으로 나왔고, 아시다시피 전년 대비로 따지면 4.2%, 3.0%. 그래서 2008년 9월로 보면은 또 1995년 12월로 보면 최고치입니다. 이런 서프라이즈 인플레이션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쇼크가 왔죠. 그 서프라이즈를 상품이 지금 하고 있지만 더 위협스러운 건 서비스가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백신이 이제 가동되면서 리오프닝 되면 이제 서비스 지출, 서비스 물가도 올라올 건데 이건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겁니다. 지금 상품 물가만 갖고도 이 정도인데 이제 물밀듯이, 제가 구글 활동지수 같은 것들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거의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어요. 레스토랑 예약지수 거의 이제 코로나 이전이고요. 예, 항공 그쪽은 조금 아직 덜 올라갔지만 중고차 판매가 왜 중요해요? 무조건 여행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사람들은. 예? 다 어떤 거냐면 이제 실업수당 받아가지고 이제 계속 못 버티니까 일자리를 돌아가야 되잖아. 근데 일자리 돌아가기 전에 여행을 한번 갔다 와서 나라도 그렇게 하겠어.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중고차에 사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서비스 물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할 텐데, 그런 인플레이션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두려운 거죠. 예, 그런 건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향후 저희가 보기에도 1, 2개월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5월달 그 4.5에서 여기 보시면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은 상당 부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플레이션 숫자가 내려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인플레이션의 성격이 아까도 말씀드린 건, 중요한 건 뭐냐면 숫자, 피크가 얼마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적이냐, 트랜지터리 하냐라는 그런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시장의 의혹이 뭐냐면 지금 얘가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는 의혹이 가장 큰 거예요. 왜냐하면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은 시장을 어렵게만 만듭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플레이션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비용 관련된 인플레이션, 수요 관련된 인플레이션, 마지막으로 통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고, 밀턴 프리드먼이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통화적 현상, 화폐적 현상이다라고. 그 통화적 인플레이션을 말하는 건데, 어쨌든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시장을 해치는, 시장에게 부정적인 건 코스트 푸시, 비용 전가, 비용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은 시장에게 다소 부정적이고, 이게 계속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오히려 어려움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 아까 봤던 이런 상품이나 이런 거에 의한 인플레이션이니까 거의 확신이 들게 그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아니겠냐라는 거고, 이제 만약에 보시면 수요 견인형 인플레이션, 디맨드 프리라는 건 뭐냐면 수요가 커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제가 늘 설명드린 것처럼 만약에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이 판매자도 가격을 쉽게 올릴 거 아니에요. 왜? 올려도 사자가 많으면 그 올린 가격에 관철될 테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가격을 쉽게 올릴 수 있을 때는 인플레이션 당연히 나타나겠죠.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이 나타난 원인이 뭐예요? 지금처럼 목재값이 올라서가 아니라 수요가 높아서라면, 그 다음에 수요가 계속 받쳐준다면 그 물건값을 올렸어도 회사들은 그 물건값을 올린 거에 의해서 매출도 안 떨어질 뿐더러 당장의 회사의 매출은 올라가죠. 그리고 다소 전가했기 때문에 이익도 보존되면서 올라갈 수 있죠. 이게 계속만 될 수 있다면 이건 경제적으로 나쁜 게 아니잖아요. 디플레이션을 가져오는 게 아니죠. 이게 수요 견인인데, 코스트 푸시는 물건값만 올랐을 경우 어떻게 되냐면 수요가 안 받쳐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재값이 4배를 올라서 집을 짓는데 집 짓는 비용을 올려야 되는데 수요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못 올려요. 집 짓는 사람들이 목재값 못 올려요. 지금은 미국은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은 주택 재고가 보통 때 평균적으로 한 6개월이 쌓여 있어야 정상이 되는 거죠. 주택 재고. 재고라는 게 뭐예요? 뭐 예를 들면 주문하면 줄 수 있도록 창고에 쌓여 있는 게 재고잖아요. 주택도 당연히 살 사람,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쉽게 여유롭게 살려면 6개월치가 재고해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된 줄 아세요? 2개월치. 역사상 최저예요. 재고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앵꼬 난 거예요. 이런 적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니 사실은 만약에 이 그 재고만 보면 어떠냐면 얼마든지 목재값을 올려도 될 것 같지만 만약에 살려는 사람이 대기하고 있지 않으면 그거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살려는 사람 대기하고 있나요? 대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모기지 금리가 사상 최저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미국은 이거 하나 잊지 마셔야 돼요. 만약에 이번에 집을 사도 이번에 모기지가 떨어졌다 그래서 집을 구입해도 만약에 자기한테 더 유리한 모기지 금리가 바뀌면 바로 갈아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가차없이 집을 구입합니다. 얼마든지 갈아탈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신중해야죠. 갈아탈 수가 없어요. 물론 제도적으로 할 수 있지만 비용이 너무 커서 못 갈아탑니다. 근데 미국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유일한 나라예요. 그래서 모기지가 굉장히 빠르게 경기를 반영하고 받쳐줍니다. 지금 주택 경기가 미국의 경기를 받쳐주고 있죠. 수요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가격 전가가 가능한 겁니다. 당연히 목재값이 올랐다는 걸로 말하면 코스트 푸시지만 전체적인 수요를 보면 수요 견인형 인플레이션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수요 견인형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특징이 뭐냐면 금리가 물가보다 더 높아요. 시중금리가 물가보다 더 높으면 지금 이번에 발표한 물가보다 시중금리가 높아야 되는, 높아요, 안 높아요? 안 높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수요 견인형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왜? 금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 막대한 통화 공급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으로 낮은 거예요, 현재. 아까 금리가 정상을 찾으니까 좋은 거라면서 이렇게 물어보고 싶으시죠? 계속 경기가 좋아지면 장기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말에 2%를 가도 이상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다만 워낙 많은 돈을 풀었기 때문에 지금 내려와서 안정을 겪고 있고 안정적인 것 뿐이지 사실은 금리는 지금보다 좀 더 높아지는 게 당연히 맞을 거고요. 경기가 좋아질수록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금리가 수요 견인, 수요가 풍부하고 경기가 좋아질 때 금리는 항상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금리가 물가보다 높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보는 지표예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지금은
반대지만은 이럴 때 말고는 비용 인상 발생 국면에는 시중금리보다 물가가 더 높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그럴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선 걱정하지만 사실은 이런 이채로운 현상이 있다는 거. 두 번째는 그러니까 비용 인상형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지금 시장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업의 마진이 하락되기 때문에. 자, 보세요. 격차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금리가 물가보다 더 높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반대로 갈 때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되나 보시면 꽂습니다, 내리. 영업이익률이 뚝 떨어져요. 그냥 생각해 보시면 알죠? 이 수요가 엄청나게 받쳐주면은 값이 올라가도 더 많이 팔면 되는데 수요가 안 받쳐주면 어때요? 판매가 점점 줄겠죠. 왜냐하면 물건값을 올리면 누가 사겠어요? 안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점점 실적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비용 인상형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때는 S&P 영업이익률은 뚝뚝 떨어집니다.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데 주가가 올라갈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물건값이 올라서, 목재값이 올라서, 원자재값이 올라서 자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게 분명한데 그러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비용이 지배하는 인플레이션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고, 비용이 지배하는 인플레이션이 왜 걱정스러운 문제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이유 아실 거고, 자, 그런데 사실은 수요 견인형 인플레이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으려면, 그러려면 인식이 변해야 되는데 그 인식이 변하려면 두 가지 정도 필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는 소비가 받쳐주는 인플레이션, 수요 견인형 인플레이션이 되려면 살 돈이 쌓여 있는 게 확인돼야 된다는 거죠. 소비가 살아날 게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소비가 살아나는 걸 확신하려면 가처분 소득이, 가계 저축이 높으면 소비할 수 있겠다가 믿을 수 있죠. 그런데 가처분 소득의 상태가 어때요? 이게 녹색인데 가처분 상태는 역사상 최고입니다. 제가 자료를 넣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다 안 넣어놓은 것 같네요. 네, 안 넣어놨는데 실제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이 제일 뚜렷하긴 한데 저축 금액 있잖아요. 저축 금액이 몇십 년 내에 최대입니다. 가계 저축 금액이. 여기서도 보시죠. 예, 가계 저축의 수준이 최고로 높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미국이 제일 뚜렷하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에서는 쓸 돈이 쌓여 있는 건 명확해요. 그건 뭐 오류가 전혀 없어요. 하여튼 가계에 돈이 쌓여 있긴 쌓여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 기업에 이연된 수요가 발현되려면 어떤 걸 봐야 되냐.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캐펙스라 그랬죠. 자, 수요는 아까 지금 높은 인플레이션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믿으려면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타나지만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 수요 쪽에서 오는 거여야 된다라고 지금 설명한 거잖아요. 수요 쪽에서 나타난 인플레이션이면, 수요를 견인하는 인플레이션이면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높지만 오케이, 좋은 쪽으로 가는 거고,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타나는데 수요가 받쳐주지 않는 비용 인플레이션이면 결국에는 시장을 해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믿기 위해서는 첫 번째 쓸 돈이 있어야 된다.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거냐면 만약의 경우 수요가 따라준다, 수요가 받쳐준다라는 거를 느끼려면, 그런 걸 확신하려면 누굴 봐야 할 거냐는 거죠. 옆집 사람? 옆집 사람을 보면 옆집 사람이 소비 그런 게 높은 사람이면 그 사람은 무조건 살려고 할 거 아니야. 믿을 수가 없지. 소비가 살아날 수 있는 수요가 탄탄하다는 걸 판단하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하나를 가장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업이 잘 둘러봤을 때 앞으로도 소비가 계속 일어날 거다. 앞으로도 수요가 살아있을 거라고 믿으면 기업은 어떻게 하느냐? 투자를 합니다. 주식시장에다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라인을 늘리고 사람을 뽑고 기계를 들여오고. 왜? 돈을 더 넣어서 벌자 이거죠. 근데 언제 그 짓을 해요? 벌 수 있다고 확신이 들 때. 수요가 계속 들어올 거라고 믿을 때.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라고 확신이 들 때 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기업이 캐펙스를 늘릴 때, 이때는 수요가 받쳐주는 인플레이션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여름 장세 초반엔 언제나 리스타킹으로 시작합니다. 재고가 너무 없어서 기업별로 생산을 바짝 늘릴 때 기업 실적은 엄청나게 좋아져요. 그런데 이게
길게 가려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기업이 자신에게 투자하는 캐펙스까지 이어져야 지속적인 기업 성장과 수요가 회전되는 그런 어떤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적 장세 초반부터 저는 항상 집중해서 캐펙스가 이어지는 실적 장인지를 항상 고민하고 따집니다. 지난 앞부분에서 설명드린 2017년에서 불행히도 캐펙스가 이어주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번 말씀드리죠. 2017년도에 트럼프가 감세를 가감하게 실행했어요. 그랬더니 기업이 앉아서 버는 돈이 많아졌어요. 세금을 적게 내니까. 근데 이들이 뭔 짓을 하는지 제가 그러니까 들여다봤겠죠. 왜 이들이 만약에 캐펙스를 했다면 저는 소비가 이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여름 장세가 길어진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제가 2017년 상반기 강의에 보면 그 얘기를 끊임없이 떠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기업들은 어땠어요? 하지 않았어요. 뭘 했어요? 자사주 매수하고 배당했어요. 그 얘기는 차라리 자사주 매수하고 배당해서 주가를 받치는 게 자기들 모두에게, 왜? CEO들은 주가가 살아있어야 인센티브 받습니다. 미국은 그게 아주 확실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투자하는 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자기가 인센티브 받을 수 있도록 번 돈은 어때요? 배당 많이 했습니다. 자사주 매수 많이 했어요. 이번에도 지금 자사주 매수 공시 엄청 들어와 있습니다. 왜? 이제 코로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으니까. 자, 만약에 기업이 자신에게 투자하지 않는다면 이번 여름도 1년, 2년을 못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에 맞게 대비해야죠. 그런데 지금은 살펴본 캐펙스 지수는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현재는 수요 견인형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소매 판매가 늘면서 캐펙스 지수가 따라 올라오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 기업의 투자 개선, 캐펙스 증가율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거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저한테 물어볼 때 대표님 시장 올라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그렇게 물어보셔도 제가 대답은 드리는데 이걸 봐야 합니다. 시장이 길게 상승하려면 기업의 투자 개선이 지속돼야 합니다. 캐펙스가 미국의 소비 증가율과 함께 투자 증가율이 같이 가줘야만 소비만 있다가 끊기지 않는 힘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캐펙스가 중요하다. 자,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드리는 부분, 이건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 가지 의견이 필요해서 우선 지금 목재 차트예요. 목재 값이 바닥에서 4배에서 6배 올랐다고 하는데 그럴 만큼 수직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목재 값이 올랐기 때문에 코스트 푸시가 나타나는 건 맞지만 이 원인을 살펴봤더니 소우밀이라 그래서 목재를 자르는 제재소 같은 데들이 너무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되고 없어져 버려서 갑자기 생긴 쇼티지라는 거죠. 목재가 없어서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목재가 없어서 아닌, 그러니까 공급의 쇼티지로 인한 그 원자재 가격 상승일 때를 조사해 봤어요. 80년대부터 지금까지 길게 조사를 해 봤더니 그렇게 해서 원자재 값이 올라가다가 떨어지는데 원자재 값이 올라가는 평균 상승 기간은 9개월. 에버리지는 지금은 12개월째 됐어요, 우리는. 그런데 반드시 9개월째 평균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다시 다 내려갑니다, 원자재 값이. 왜? 공급 쇼티지에서 온 거니까. 수요에서 오면 어떻게 돼요? 안 내려가요. 탄탄하게 원자재 값을 받쳐주겠죠. 그런데 공급이 잠깐 딸리는 건 어때요?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제재소가 없어가지고 목재값이 올라갈 정도로 제재소가 인기 있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제재소 바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한두 달 뒤에 제재소가 확 늘어나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 공급 과잉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어떻게 돼? 경쟁해야지. 우리가 더 싸게 해줄게. 우리한테 맡겨. 그럼 어떻게 돼? 원자재 값이 더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떨어지더라.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시면 원자재 투자 지금이라도 해야 되나요? 지금은 위험합니다. 왜? 꼬부라지기 시작한 걸로 보여져요. 공급 과잉이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는 좀 특이합니다. 반도체 공급이 아니라 반도체 쇼티지는 그냥 내버려두면 내년 상반기까지 가게 돼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차량용 반도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차량용 반도체는 선단 공정에서 만들지 않아요. 소위 말하는 레거시라는 데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거시 공정에다가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쇼티지가 났으니까 시설을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는 내년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가게 돼 있었기 때문에 뭐가 빠졌어요? 반도체도 빠지고 또 못 빠졌어요. 자동차 빠졌던 거예요. 왜? 만들지 못하니까. 근데 최근에 올라 다시. 저희도 자동차를 이제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요? TSMC가 약속했어요. 자기네 공정을 싹 하나를 비워서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어서 올해 8월까지는 정상화하겠다. 예, 선언했어요. 근데 지금 20일 날 회의하는 거 아시죠? 미국에서? 예, 그거 회의 끝나고 나면 아마 바짝 달아오르게 뭔가가 대책이 나올 겁니다. 삼성도 아마 바짝 조여야 될 거예요. 그거 하라고 불렀을 거 아니에요. 대신 뭘 주겠죠. 저는 이제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뭘 줬는지 그걸 기다리지만 어쨌든지 간에 삼성도 아마 공정 하나 비워서 차량용 반도체로 채워야 될 겁니다. 왜? 미국이 뭘 했어요? 미국이 자동차 반도체가 부족해서 회사가 서 있는 거를 바이든이 해결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주에 대한 의견을 요즘 전체적으로 바꿔가고 있는 중인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쇼티지에서 오는 현상이고요. 얘는 공급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다시 내려온다. 그러니까 원자재 투자는 하면 안 돼요는 아니에요. 왜냐면 뒷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장기적으로 원자재 중에서 예를 들면 그 산업용 원자재는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 인프라 대책이 8년간 일어나요. 네, 그런 것들은 영향을 줄 건데 저라면 지금 당장은 안 살 것 같습니다. 제가 요번 시즌에서 아주 그냥 뭐 여러 가지 놓쳤겠죠. 하지만 뚜렷하게 놓친 게 하나 있어요. 원자재 투자. 예전에 지난 시즌에서 지난 2017년 18년도에 투자했다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건드지도 않았는데 너무 속이 탈 정도로 놓쳤죠. 근데 다시 지금 들어가려고 하면 지금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공급 쇼티지인 이유는 뭐예요? 배송 소요 시간을 보면 알 수 있죠. 이게 공급 쇼티지 문제인 거. 보시면 속일 수 없는 시간 증가. 그 다음에 제조 배송 소요 시간 지불 가격 보세요. 이 지불 가격 이게 뭐예요? 이게 컨테이너 가격하고 같은 거예요. 예, 엄청나게 가져다 주는 데만 받는 돈이 차라리 안 파는 게 맞을 정도로. 네, 이게 바로 공급 쇼티지라는 증거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재고 지수 최저. 예, 재고 지수가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는데 내려가 버릴 정도로. 왜 그랬냐?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작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워낙 수요를 작게 잡았어요. 모든 기업들이, 모든 산업들이. 특히 반도체 그래서 터진 겁니다. 두 번째, 그 외에 추가적인 악재가 발생했어요. 텍사스에서 엄청난 추위와 함께 왔던 거 있었잖아요. 그거 있었고, 그 다음에 대만도 그렇고 반도체 회사에 불이 이렇게 많이 나요. 예? 그거 있어서 같이 겹친 거예요. 그래서 쇼티지가 더 커진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고가 다 없어져 버릴 정도로 되고 나면, 자, 그래서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재고 지수가 최저점을 갱신하면 저희가 확실히 아는 게 있습니다. 리스타킹 사이클이 더 길어지고 커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엄청나게 나올 거다. 인플레이셔널이 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지금을 보는 이유는 이번에 팬데믹은 전쟁 때하고 다르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조사를 쭉 다 해봤는데 생산시설이 파괴되지 않은 팬데믹은 전쟁 때 생산시설이 파괴됐을 때 오는 쇼티지하고 다르게 공급 쇼티지나 이런 면에서 짧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금방 회복되기 때문에 공급이 반드시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셔너리한 이벤트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팬데믹 어때요? 코로나 팬데믹 정확합니다. 생산시설이 파괴된 건 아니죠? 일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재고 예측이 작았던 거죠. 그러니 그 공급이 돌아오는 건 굉장히 빠르고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인플레이셔너리 이벤트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 테이퍼링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가 스토리 날짜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보면은 고용 회복 현황이 어느 정도 돼야 테이퍼링이 되느냐? 이전 사례로 봤더니 90% 정도 회복했더니 연준이 테이퍼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90%가 되면 시작할 것 같은데 지금 몇 프로냐? 63%입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상황이겠죠? 네, 그죠? 이거를 연준에서 힘이 센 이사들 2명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좀 이제 이게 좀 센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확하게 말해줬어요. 전체 백신 접종률이 75% 정도 되면 테이퍼링 고려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제쯤 될까요? 6월 말이나 7월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다 그런 걸로 테이퍼링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고, 예, 그 다음에 사실 오늘 이 얘기는 못 드릴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건 이거예요. 그런데 대표님,
저렇게 많은 돈을 풀었는데 저희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그 버블 붕괴 있지 않을까요? 해결이 안 돼서 잘 해결이 안 돼서 무너지는 일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부채 얘기를 하는 거죠. 부채가 어디 가지 않았는데 전부 빚으로 찍어낸 건데 저 돈이 그 부채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걱정인 거죠. 버블 붕괴죠. 한마디로 여러분이 걱정하는 거. 정부 부채가 과도할 때 4가지 경우를 통해서 해소됩니다. 첫 번째는 경제 성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부채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최고의 케이스죠. 두 번째는 긴축합니다. 이거 뭐냐면 테이퍼링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하고 해서 부채를 줄여나가는 작업을 합니다. 이거 디레버리징이 뚜렷하게 이 길에서 대부분 버블 붕괴라고 말하는 리세션이 언제 왔냐? 긴축 시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긴축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버블 붕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건값이 오름으로 해서 화폐가치 하락으로 부채가 해소되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지속되면 이것도 버블 붕괴처럼 시장을 그렇게 한 번에 무너뜨리지는 않지만 부채를 해소합니다. 마지막에는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냥 디폴트가 나와버리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인 거죠. 예, 버블 붕괴가 디폴트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4가지 경우가 이 과도한 부채가 해결되는 방법인데 저는 이번에는 첫 번째 케이스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아직 한 시즌은 정말로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